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실기에 대한 것들 제가 연구 문제까지 다 풀어드려서 아마 이해를 갖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 이제 회계 1급에서 남아 있는 게 부가가치세 이론하고 그다음에 원가 회계 두 개 남았는데 이 부가가치세 이론은요, 여러분이 세무사회 자격 시험에서 전산 회계 1급에서 세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세 문제면 점수로 2점씩 6점에 해당되는 얘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부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전반적인 내용 한번 쭉 설명 듣고 제가 강조하는 거 또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주로 잘 출제가 되는 항목들이기도 하고 실무 업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건 암기하시고요. 기출문제 한 10회분 풀어보시면서 거기에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 갖고서는 한 30문제 또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 문제 시험 문제로 벌써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거 우선 부가가치세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재를 보고 정리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실기할 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있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value added tax, 그래서 값어치가 증가할수록 증가할 때마다라는 뜻이겠죠. 증가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소비할 때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소비세, 소비자의 소비를 직접 측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유통하는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거 한번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특징은 여기는 부가가치세 전체를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왜냐하면 문제 낼 거는 몇 개 안 되고 부가가치세를 크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가가치세 특징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부가가치세는 제가 좀 나중에 읽어보시기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게 좀 이해하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용했던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계속 입력하셨을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출한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됐던 제품 매출이 됐던 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안에는 원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했었죠. 그런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이렇게 거래되는 금액에다가 10%를 갖다가 그 금액을 더해서 받아놨다가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하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벌어지는 거래 상황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그래서 상품 매출, 우리가 파는 재화, 이건 재화라는 거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데 우리 재무회계선 대부분이 상품 제품은 일단 생각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 가격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10% 세금으로 징수해 놓으래요. 우리나라의 세법이에요. 세법 중에서도 부가가치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11만 원을 받아둬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상품을 팔면서 우리 여기 10%에 해당되는 세금을 달라고 하겠죠. 이 사람도 부가세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발생하고 물건을 사올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받아준 돈, 부가세 대급금은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지급한 돈. 이 부가세는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받을 때도 줄 때도 국가 세금을 가지고 미리 정산하는 것 뿐이지 사고팔고 하는 사람의 사업자들의 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결과를 보게 되면 물건을 팔고서 부가세 예수금을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10,000원을 받아두었고 물건을 사올 때 내가 7,000원을 갖다 먼저 줬으니까 3,000원의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리 돈 받아둔 돈을 갖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재무회계에서 쓰이는 용어와
부가세법에서 쓰이는 용어를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어, 여기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요, 부가세법에서는 얘를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계정의 명칭이고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우리 상품을 매출했을 때 여기 상품 매출이라고 써놨지만 부가세법에서 이 금액 1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가액이라고 부른다. 공급가액이라고 부른다. 여기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합친 금액, 부가세법에서는 이를 갖다가 공급대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재무회계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상품 매출액과 부가세 예수금을 합쳐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부르죠.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세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르는 용어가 세법이냐 아니면 재무회계냐에 따라서 용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입 쪽 한번 볼까요? 매입 쪽의 상품 또 7만원 공급가액은 똑같아요. 여기는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은 매출의 반대이니까 이는 매입세액이 되겠죠. 매입세액, 외상매입금 합친 금액이니까 어차피 얘도 공급대가라는 용어로 공이 있습니다. 공급대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가세에서 실제로 거래가 벌어졌을 때 기록하는 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한다는 걸 정확히 아셨을 거라고 봐요.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실제로 업무를 갖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가세액을 배우지 않았으면 회계 우리 2급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 회계원리, 회계 2급 정도 레벨에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실무 업무를 보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부가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1급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파트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것이고요. 자, 요거를 글쎄 캡처를 한번 해줘서 나쁠 거 없겠죠? 자, 그 다음 부가세 특징은 중요하다 그랬었고 여러분 교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으니까 별표 3개 해놓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부가가치세는 국세라고 그랬어요. 국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지방세. 지방세는 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국세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직접세인데 직접세는 세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게 되면 급여를 받게 되면 여러분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 세금을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직접 납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직접세라고 불러요. 또는 여러분이 상속을 받았거나 상속세,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세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여러분의 이름과 또 납부자 국세청에서 징수할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다 사업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선 지난번에도 한번 미리 설명은 해드렸지만 녹화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갖고 다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회계 1급에선 우리가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라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돼요. 원재료를 사갖고 올 때 우리한테 원재료를 판매하는 이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원재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주고 이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되느냐 하면 8,800원을 주고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사갖고 온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든답니다. 제조를 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하이마트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자, 판매를 할 때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은 10,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0,000원에 우리 거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법에서는 이 10,000원에 10%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해 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마트로부터 공급대가인 11,000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마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 하이마트에서는 지금 여기 제조업체로부터 여기 이 금액을 주고 자기네가 상품을 사갖고 온 케이스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사갖고 온 다음에 얘를 또 마찬가지로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얼마를 주고 판매를 했냐면 공급가액으로 여기 15,000원을 주고 판매를 했어요. 누구한테 판매했냐고요? 여기 대리점에다가. 그러면 대리점은 요 돈을 주고서는 물건을 사갖고 오겠죠. 자, 상품 매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상품 매출을 여기 대리점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원리로 매입이 될 거예요. 이걸 사갖고 와서 자기네도 이익을 붙여서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20,000원에 판매를 했단 말이죠. 20,000원에 판매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최종 소비자는 이 물건을 얼마에 주고 샀느냐면 22,000원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그죠? 그럼 20,000원은 공급가액이고 2,000원은 부가세죠. 그죠? 그래서 2,000원이란 부가세가 결국은 누구한테 나왔냐면 최종 소비자한테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다 냈어요. 그래서 2,000원을 내고 부가가치세 세법 기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게 되면 자, 상품 매출한 사람 보세요. 상품을 판매한 이 사업자 대리점은 2,000원을 최종 소비자한테 받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갖고 올 때 하이마트로부터 물건 사갖고 올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1,500원 먼저 줬죠. 그러면 2,000원을 받았다가 1,500원을 줬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국세청에다가 얼마를 납부하면 돼요? 5,000원, 500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대리점 사업자는 자기 돈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 돈이 아니죠. 이 사람한테 부가세 받은 거잖아요. 사업자한테 물건 사올 때 하이마트에다가 부가세 대금 받은 것 중에 1,500원을 줬으니 이 사업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자기 돈 쓴 거 한 푼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부가세는 사업자들은 자기 돈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앞에서 돈 낸 사람 거 대신 낸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하이마트 입장에서 보세요. 하이마트도 상품을 대리점에다가 15,000원에 팔았어요. 여기에 자기 원가 이익 다 있죠.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여기 판매되는 금액의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받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16,500원을 받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사갖고 올 때 제조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세는 1,000원, 돈을 먼저 줬죠. 그럼 여기 하이마트라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세요. 1,500원을 대리점에서 받았죠. 그 다음에 1,000원은 이 1,500원 받은 거에서 1,000원을 줬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국세청에 얼마를 납부하면 돼요? 500원 납부하면 되죠. 됐어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자기 돈을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금을 누가 다 낸 거예요? 결국은 최종 소비자였던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물건을 샀던 사람이 부가세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낸 금액을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여기 500원, 여기 500원, 여기 200원,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를 납품했던 이 업자도 자기 입장에서는 매출이죠. 그러면 세금을 냈다면 800원을 납부했겠죠? 그래서 800원 다 합치면 2,000원이잖아요. 2,000원 누가 냈어요?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다 냈단 말이죠. 이렇게 세금을 낸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법에서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담세자라고 불러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납세자라고 불러요. 납세자. 근데 이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이렇게 서로 다를 경우 우리는 이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다르면 간접세라고 부르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한 차이를 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특징은요, 아까 교재 첫 번에서 봤던 일반 소비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그럴 때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소비세라는 용어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는 우리가 보통 사치 품목이라고 부여되는 곳에 부여되는 세금이에요. 사치 품목에 부여되는 세금들, 그걸 우리는 개별 소비세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다?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지금 부가가치세가 단계별로, 즉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통 단계마다 자기네 이익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으면 유통된 단계가 발생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계가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었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부가세, 예수금 지금 10% 부가세 세액을 계산한 것에서 매입세액을 계산했죠. 그래서 1,000원에서 800원을 빼서 2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0원에서 1,000원 빼서 500원 납부했던 것처럼 전 단계에 걸쳐 가지고서는 세액을 공제해서 비교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죠. 근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상대적인 개념은 여기 세액이 아니라 거래공제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세액공제법을 사용하는데 상대적인 개념은 거래공제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공급가액은 여기도 원재료 매입도 8,000원. 그럼 공급가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10,000원에서 8,000원 빼면 2,000원 나오죠. 거기에 10%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의 10%씩을 계산한 다음에 세액에서 세액을 차감하는지 이걸 거래공제법인지 세액공제법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소비지구 과세원칙의 상대적인 개념은 생산지구 과세원칙인데요. 이건 이렇게 수출할 때를 하나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부가세법은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소비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세법이 있어서 여기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근데 미국에서는 얘를 갖다가 부가가치세라고 안 부르고요. 세일즈 텍스라고 불러요. 세일즈 텍스라고 불려서 얘네들은 6%의 세금을 부과해요. 우리나라는 10%, 유럽이나 미국 등은 6%, 일본도 6%예요. 부가가치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세율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 일본, 그다음에 그 나머지 국가들의 여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6%의 세일즈 텍스를 붙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 여기 공급가액이 10,000원짜리인 공급가액이 10,000원짜리 상품, 제품을 갖다가 수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국내에서 소비되면 우리나라 부가세, 소비세 10%가 부과돼서 11,000원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요 그대로 10,000원짜리를 수출해요. 우리나라 세법에 해당되는 10% 세액을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 그랬었죠. 반대로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나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자기네 나라의 물건을 수출할 때는 자기네 나라 세율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이 미국에서도 10,000원짜리 물건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에는 세일즈 텍스 6%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그 10,000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소비될 때 자기네 세율 세일즈 텍스 6%를 부과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물건인데 여기서는 얼마에 유통이 되겠어요? 1,600원이면 물건을 살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우리한테 수출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사야 할 때는 얼마 주고 사야지 돼요? 11,000원을 주고 사서 써야겠죠. 우리나라 세율이 여기 부과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 부가가치세는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부가세 부과하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소비될 때에만 부여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소비될 때 그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 면세제도는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이제 알긴 하시겠지만 여기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면세제도라는 것은 우선 과세의 형평성을 그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즉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역진성을 갖고 있는 세제예요. 즉 원래 세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야지 맞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 살 때 100만 원에 스마트폰이 100만 원짜리였다면 10% 10만 원 더 내서 110만 원에 사야 되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도 똑같이 스마트폰 살 때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에서 110만 원에 그 스마트폰을 사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백수인 사람이나 그 스마트폰을 살 때 똑같은 세금 10%씩을 내잖아요. 형평에 이거 안 맞죠? 이걸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가세법에서는 이렇게 세금의 형평성을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했던 그 세제가 바로 면세제도예요. 그럼 어떤 품목에 그 세금을 면세해놨는지 그걸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종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세제도는 지금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적게 벌거나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지금 10% 세금 내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과세의 형평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그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걸 갖다 우리가 면세제도라고 부릅니다. 면세제도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한 세제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우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1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품목들이 1차 산업이라 그러면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먹는 거 식료품을 얘기하거든요. 식료품에 뭐가 있나 한번 따져보니까 그 농업과 관련된 거는 뭐 쌀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과일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 품목에는 세금 부가가치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사 먹을 때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업과 관련된 거 생선류라든지 수산물류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전제 조건은 가공되지 않은 거여야 돼요. 가공된 거는 다 그 부가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농업에서 지금 여러분이 쌀 그러면 쌀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식료품에서
근데 쌀이 가공이 됐어. 어떻게 해요? 햇반으로. 그럼 햇반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런 것처럼 또 각종 과일의 통조림류 있죠. 그다음에 그 생선류에도 통조림이 있죠. 가공되면 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런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들에는 여러분이 살 때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생활에서는 먹고 사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축산업 같은 경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할 거 없이 모든 고기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면세라고 했더니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모든 세금이 다 면제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만 면세예요? 부가가치세만 면세라는 얘기지 전 모든 세금이 다 면세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실무 업무에서 여기 면세와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다루는 항목이 명절날 우리 한우 선물 세트 선물 많이 하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다음에 면세 품목이라고 그다음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쌀하고 보통 주식, 부식류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 부식류 사올 때도 대부분 그 반찬류일 테니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축산물이라든지 많이 사오겠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항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거래처 경조사에 의해서 화환이라든지 꽃 같은 거 주로 많이 사고 팔고 저기 사서 그 거래처에다 주고 하겠죠. 그런 임업과 관련된 것들 다 면세 품목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교통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여기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저 뒤편에 면세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요.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교통은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 그다음에 전철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이 그 우리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 이런 것들이죠. 교육은 학교,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학원들 할 거 없이 이런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거래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없다. 여러분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에도 치료 청구하는 청구서에 치료비 청구하는 청구서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요 정도만 얘기해 드리면 그래도 국민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있긴 하다. 책, 도서류, 도서, 출판. 여러분이 그 책을 살 때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항목에서는요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편에 면세제도에서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사업장 단위과세. 저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법은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이 뭐라고요? 그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란 얘기죠. 거기에 예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 파트 나갈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부가세 특징에서는 사업장 즉 내가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파트에 이제 또 뭐가 있나 보자고요. 지금 제가 부가가치세 특징 설명드렸죠. 지금 세금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법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가 납부해야 되나? 신고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세 기간도 알아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좀 이따가 배우시게 될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요 다음 파트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게 요 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납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업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 그러면 사업자가 구분이 하나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납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언제 신고 납부 이런 걸 순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가가치세라는 걸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특징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 납세자와 지금 담세자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납세자들이 사업자들인데 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해봐 드릴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이것도 봤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시 할게요. 아까보다는 좀 낫죠. 걔가 워드로 돼 있던 걸 갖다 캡처를 했더니 꼴보기 싫더라고 그래갖고 바꿔놨던 건데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특징은 배웠으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 이 사람 사업자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지금 제가 사업자라 그랬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건 없죠.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비사업자라고 불러요. 일반 개인들을. 그러면 사업자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한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비사업자가 지금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이렇게 둘 나눈단 말이죠. 자, 면세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금액도 없고요. 자, 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인데 또 이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요. 자, 일단 여기 일반 사업자는 그렇다 치고요.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람을 간이과세자라고 부르나요? 그러는데 이 간이과세자를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는요. 부가세법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간이과세자를 영세사업자라고들 많이 불러요. 영세사업자. 여기서 영세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한자어로 초라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세라는 게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초라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소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 부가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라고 쓰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써요? 간이사업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간이사업자는 이 공급대가가 모든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세무 2급 배울 때 간이과세자에 대한 파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아주 실무적으로 많은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간이사업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공급대가가 뭐라 그랬어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이런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사업자라고 불러요. 근데 8천만 원씩이나 되면 되게 많은 거죠. 그거 많은데 왜 저기 적게 번다고 얘기하시나요? 얘기하는데 자, 매출 과세 표준도 아니고 공급가액도 아니고요. 공급 대가로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이 8천만 원을 나누기 12 해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달 연간 8천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나누기 12 하게 되면 보통 667만 원 정도예요. 8천만 원이라고 공급 대가로 따졌을 때 월 66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월 688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매된 금액이 다 내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갖고 와야겠죠? 즉 얘는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매출액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여기 매출원가는 빼야겠죠. 매출원가에서 못 빼야 돼요. 장사를 하면 판관비 빼야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나마 영업이익이 장사에서 내가 번 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비용은 일단 빼놓고 영업이익을 여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퍼센트를 보냐면 30%를 봐요. 그럼 668만에 30%라면 얼추 그냥 월 200이 영업이익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200만원? 그러면 한 그 사업자가 한 달에 월 200만원 버는데, 거기서 보통 일할 때 혼자 벌어요? 가족이 대부분 다 해요? 다 하죠? 이거 한 사람 인건비 요즘 최저가 얼마죠? 204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장사해서 매달 200만 원도 지금 못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죠?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죠? 그래서 영세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사업자들한테는 세제 혜택도 있고요. 세제 편의도 봐줘요. 국세청에서 그런 것들의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세제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세무 편의상도 봐주고 있더란 말이죠. 이 간이사업자들한테는 원래는 재작년까지 이 공급 대가가 간이사업자가 되려면 4,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4,800만 원이 도대체 언제적 간이사업자 얘기하는 거냐 그래갖고서는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4,800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를 뭐라고 부른다? 간이사업자라고 부른다. 지금 사업자 구분을 당연히 할 줄 아셔야겠죠? 이 사업자에 대해서 배우니까 누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의 구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금을 부과되는 그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일반 사업자는 크게 또 법인하고 개인으로 구분을 한대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자,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이제 구분이 됐죠. 그러면 이 사업자들이 국가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간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봤을 때 1기, 제2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1년에 부가가치세 기수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 1기와 2기로 나눈다. 1기, 2기, 여기는 6개월 단위로 일반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부르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1기를 또 예정, 확정 이렇게 구분하고, 2기도 예정, 확정 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정 확정 기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1년을 4개로 나눠서 부르는 기수를 부가세법에서는 1기, 2기로 나누고 예정 확정,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하더라. 그러면 과세기간은요. 1기 예정 과세기간은 1, 4분기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를 과세기간이라고 불러요. 이때 발생한 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를 3개월치를 다 집계를 해서 언제 신고 납부하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달 25일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2기 확정은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를 한 모든 거래를 집계해서 언제 신고 납부한다? 여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신고 납부일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업무를 하신다면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요 날은 반드시 그 법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요거 날짜 어기면 가산세 내야지 돼요. 늦었다 그거에 대한 벌칙이에요. 페널티.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런 날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결산할 때도 날짜가 있고 이렇게 세무적으로도 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날짜가 되면 바빠요. 왜? 그거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근 업무하는 거 싫어하죠? 그죠? 야근을 하라고 해서 야근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마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춰야 되니까 나 혼자만 맞추는 거예요. 회계 담당자들은 다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은 있잖아. 왜? 월급 받으니까. 그러니까 야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잘 해놓으면 야근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왜 10명 중에 7, 8명은 항상 그 마감 때 닥쳐서 뭐라서 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해놓으세요 해도 말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또 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꼬박꼬박 들었어요? 저는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물론 잘 듣는 것도 있었는데 잘 안 듣게 되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살 많이 쪘다 그랬었죠? 자, 매일매일 운동해라. 말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잖아 사실. 자, 공부 열심히 해요. 매일매일 배운 거 잘 복습하세요. 지금 몇 년째 듣는 얘기예요 그게. 차등 공부와 관련된 거 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업무와 관련된 거는 그때그때 일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하세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미리미리 그날 해야 될 것만 제대로 다 하게 되잖아요. 공부도 여러분의 목표도 자격증도 다 가능하다는 거,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그냥 하는 소리다 생각하시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아니, 제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이게 매일매일 뭔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은 게 아침마다 맨날 일어나야 되잖아. 그게 왜 아직도 적응이 안 될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되죠? 근데 왜 일정한 시간에 못 자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잘 버티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과세기간도 설명해 드렸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도 설명해 드렸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짜가 공휴일이거나 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이 과세 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이 과세 기간에 똑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느냐? 걔가 좀 다르더래요. 자, 일단 기억하실 때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기, 2기 예정 확정 신고 4번 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시겠죠. 대부분은 또 법인이에요. 그럼 매번 그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근데 개인은 좀 그래. 법인보다는 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다 보니까 예정신고 때에는 국가에서 예정신고 때 지난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만약에 100만 원 했다면 거기에 50%뚝 잘라서 자 50% 납부하세요라고 고지서 보내줘요. 그걸 예정 부가라 그래. 예정 고지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 예정 고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네들이 사업자들이 세법을 다 알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겠어요? 아니면 모르니까 대행을 하는 업체에다가 맡기겠어요? 세무대 해놓은 곳에다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만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예정신고 때는 저기 세무서에서 지난번에 냈던 부가가치세 반 50% 돈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줘야, 그럼 일단 납부만 하면 되잖아. 나머지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요, 예정신고 때는 자기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만 한다? 확정신고만 이때 이렇게 하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랬더니만 지금 얘도 세법이 개정돼서 법인들도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이 벌고 그러는 거 아닌데, 우리도 돈 못 벌어서 등등 지금 허리 졸라 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얘도 그 과세 여기 공급대가 관리사업자에 대한 거 바뀌면서 법이 개정되면서요, 법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하라 그랬죠. 그런데 직전 연도의 과세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하 되는 미만이 되는 법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들하고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그 사업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세 법인 영세 사업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영세 법인 사업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써놨죠. 영세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같은 신고 납부 기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직전 연도 과세 기간이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우린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구분하고, 여기 개인 사업자하고 같다. 영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아까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저기 법인 사업자들은 과세기간 일일이 다 적용을 했는데, 과세기간마다 여기 간이과세자는요, 아까 제가 세제 편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그랬죠. 1년에 딱 한 번만 하래요. 많이 못 버니까 과세기간이, 간이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특이한 항목이라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간이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 여기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해놨겠지만 1년 동안에 벌어진 자기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20일까지예요. 1월 20일까지 자기네가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 있죠.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를 저기 제출해야 될 협력 의무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냥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것은 없지만 세금계산서, 그 중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 얘를 갖다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여기 신고 뭐죠? 제출 발음이 안 나오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줘야 될 협력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과세기간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세기간은 벌써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요거의 예외인 거예요. 그 예외가 이 새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거니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신규 사업자인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5월 15일이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어디에 해당돼요? 만약에 이걸 법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1기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되죠. 그럼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을 해야겠냐는 거죠. 아니라고요. 개업한 날짜를 포함해서 6월 30일까지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기 확정 기간 중에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과세 기간이 예외가 되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폐업하는 경우에요. 똑같이 이번에는 폐업을 5월 15일 날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여기도 법인이라고 했을 때 과세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냐? 그거 아니라고요. 언제까지라고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했다. 요거는 간이과세자 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파트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부가세에 대한 거 전반적인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난번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전에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한번 다시 또 들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익숙하시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거 구분 설명해 드렸고요. 과세 기간에 대한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일 날짜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될게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사업자 배웠죠? 그러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바로 저기 사업자들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비사업자인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업자가 될까? 이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부가세법에서. 자, 그래서 사업자를 갖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별반 어려울 거는 없어요. 일단 여기 교재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뭐 할까? 스타벅스 매장 또 운영 하나 할까요? 나 스타벅스 운영 하나 매장하고 싶어. 근데 개인이 그냥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장사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저희 국세청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아니 할 수는 그냥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있긴 한데 나중에 세금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죠. 불법이에요, 그거는. 자, 다시 그래서 사업하려면 뭐 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지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면 이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돼서는 요 사업 개시일이 상당히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 우리 실기하실 때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 보고 회사 등록한 거 기억나시죠? 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 그 사업자 등록증을 있어야지 사업이 단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발급받아야 되냐면 사업을 개시한 일 날짜 그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자, 오늘 날짜가 5월 며칠이죠? 오늘이 5월 22일이죠. 자, 그럼 요걸로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지금 그 우리가 사업을 개시한 날짜가 5월 22일인데, 그러면 우선 시험 문제에서는 또는 세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개시하는 거예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처음 제품 생산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 개시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시작한 날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뭐죠? 스타벅스 하게 된다면 사업 개시일이 언제겠어요? 오픈해서 내가 그 음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 제조업은 만들기 시작한 날, 그날이 개시일이에요. 자,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내에 여기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면, 그러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지금 다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다시 닫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근데 문자만 보고 글자만 보면 여기 이 사업 개시일 후에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때 못했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안 했다고 그러면 다음날 문 다 접어 그거? 지금 투자한 게 몇 억인데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20일 이내 하는 게 약속의 원칙이고, 근데 이 이후에 내가 신청을 했어요. 25일이 지났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이때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 내줄까 안 내줄까? 당연히 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약속은 어겼잖아. 그래서 가산세 내야 돼요. 그 날짜 지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사업은 아예 계속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만 내면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가산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이에요. 사업 개시일 5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실제 따로 여기 시험 문제 따로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실제 여러분이 스타벅스 하나 매장 운영하려 한다면 지금 매장 아직 완성도 안 됐어. 돈 버는 돈이 있겠어요? 쓰는 돈이 많겠어요? 얘가 지금 다 완성이 돼야지 서비스가 개시가 되잖아요. 그럼 매장 인테리어 해야죠. 시설들 다 갖다 넣어야 되죠. 간판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 커피 내릴 줄 몰라. 그럼 누구 써야 돼? 사람 구해야 되죠.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매출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장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하루면 돼요? 몇 달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대부분 매입세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 다 내잖아요. 다 낸다 그랬잖아. 그죠? 사업자는 아까 보니까 그 매입세 공제 다 하죠. 매출세액은 아무것도 없어. 매입세액은 내가 돈 냈어. 근데 난 사업자야. 그 매입세액 다 환급받아요. 그런데 개인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그 등록번호로 내가 사업자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고 등등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날짜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놔야지 내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고 공제받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세법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 사업자 등록해놓지도 않고 그런 것도 몰라 관심도 없이 그냥 막 일 벌어놓고 사다 인테리어 하고 등등하고 난 다음에 어라 나 세금계산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럼 공제 하나도 못 받아요 그거. 그럼 법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돈에 영향이 미쳐야 미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어서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 사업자 등록증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내가 돈 낸 거 매입세 공제받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도 몇백만 원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만 줘도 사업 시작한다면 야 일단 먼저 뭐부터 내? 사업자 등록증부터 먼저 신청해서 발급받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됐죠? 아 사실상 오늘 수업 요거만 들었어도 오늘 수업 값어치는 충분하다. 주변 분들한테 장사할 때 사업자 등록증부터 먼저 반드시 발급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경과해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뭘 내야 된다? 가산세를 낼 뿐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세금 계산 사업자 등록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여러분들이 추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까 안 해줄까? 전국 어디에서나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전산망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투표할 때 그 공항에서 그다음에 항구에서 다 가기 직전에 하죠. 여러분이 어디에 살던 간에 투표 다 할 수 있어요. 세금 여기 사업자 등록증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 가서
발급해달라고 해도 요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다 발급해 줍니다. 되시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볼 질문들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가 며칠 날짜로 발급받았느냐 하면 여기 5월 22일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주민 여기 뭐죠? 주소, 날짜, 그다음에 상호 많이 적혀져 있었죠. 여하튼 간에 사업자 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던 글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바뀌면 그 날짜로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소가 바뀌었어. 주소가 언제 바뀌었냐면 5월 20일 날 내가 사업할 때는 무슨 동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2024년도 4월 달이 됐어요. 이때 여기 사업장을 갖다가 다른 곳 장소로 바꿨다면 주소가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 4월 10일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 다시 정정해서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내용에 변경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데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개인 사업자인데 그 매장을 갖다가 그 자녀가 물려받은 경우 있겠죠. 그죠? 만약에 아예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면 그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겠죠. 그런데 가족끼리라면 근데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만 대표자만 바꿔서 받아도 돼요. 근데 증여하는 경우에는 타인과 똑같아요. 증여를 해서 그 사업장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나 누구 증여해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폐업사유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신고하고 새로 받은 사람한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왜 구분을 해서 좀 표시를 해놨냐면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다음 중 그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소가 변경됐다. 정정 사유죠. 그다음에 그 상호가 변경됐다. 정정 사유죠. 상속을 받았다. 정정 사유죠. 만약에 증여받았다. 그건 폐업 사유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얘는 정정 사유예요. 그냥 대표자 이름만 바꾼 다음에 새로 발급받으면 돼요. 이유 왜 그러냐면 법인은 인격체라 그랬죠. 대표자는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인격체 자체가 바뀐 게 아니죠. 누가 바뀐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 법인의 그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가 바뀌는 경우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대표 이름 바꿔서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라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바뀌었을 때, 그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 정리해서 설명을 딱 해드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어디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까요? 그거를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사업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볼까?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된 거 배웠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배웠죠. 그러면 좀 이번에 배울 것은 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될지, 아까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죠. 거기에 이제 예외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가 이번에 타이틀이요. 납세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납세지. 아, 근데 힘들어. 쉬었다 할래.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 어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될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업장이 있는 그곳,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 주소가 있겠죠? 관할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스타벅스 매장이 여기 있다면 여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업장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광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업은 실제로 채구라는 곳이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광산이 있어요. 이 광산은 보통 이제 강원도에 많으니까 태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광산에서 채구라는 그 지역 태백 세무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 업무 보는 것도 광산 옆에 있어야 될까? 아, 그건 또 싫어. 그래서 그 옆에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은 강릉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겠는데, 태백 그 세무서에다가 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까? 아니면 사무 업무를 보는 여기 강릉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 어떤 게 편리하겠어요? 사무무 보는 곳이 사무무 자체 세금계산서니 뭐 등이 있을 테니까 여기가 편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세무서에서 딱 세법으로 정해놔야지 혼동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어디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라는 납세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게 원칙으로 머릿속에 하나 틀을 잡아 놓으시면 지금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조업인 경우에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A라는 것, B라는 것, C라는 것, 지금 사업장이 사업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세법에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있죠. 여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게 가에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에서도 가공을 한 걸 정리를 하고, 최종 여기 다라는 곳에서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의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혼선이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건설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이런 업종은 어디서 할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 지금은 지역은 다 다른데 건설회사에서 각각 다른 곳에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짓거나. 그럼 얘도 혼선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 건설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건설회사 그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거기 지역에다가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운수업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운수업인 경우 우리 고속버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버스가 가격이 돈을 버는 장소가 어디예요? 운수업일 경우 돈을 버는 장소. 고속버스 탈 때 돈 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고속버스가 전국을 다 다니고 있어. 그럼 버스 하나 자체가 사업장이에요. 실제로 돈은 거기서 버는 거니까. 그럼 전국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사업자는 그 전국에 사업장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그 버스들이 운행하는 거에 대한 모든 총괄 감독을 하는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이 있겠죠. 거기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부동산 매매,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그 사업자예요. 그럼 부동산이 또 전국에 다 있을 수 있죠. 그 관할세무서에다가 일일이 다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동산 매매업을 주관해서 그 사무부 총괄하는 곳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경우 그 건설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법인이 할 수 있죠. 법인이 할 때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있죠. 우리 등기부번에 써져 있는 주소, 거기가 되겠고, 개인 사업자들인 경우에 업무를 총괄하는 곳, 여기가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납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 부동산 임대업은 건물이 여러 개 있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빌려주는 것이죠. 거기는 그 건물이 있는 곳에 그 관할 세무서 있죠. 만약에 여러 곳에 건물이 있어서 그걸 나누어서 임대를 해준다고 치면 각각의 그 건물이 있는 곳. 그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 판매기도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음료수 자판기 있잖아요. 사업자가 그 한 대만 갖고 할까, 수십 대를 갖고 할까, 수백 대를 갖고 할까 모르겠지만 한 대 갖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대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십 대를 가지고 자동 판매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 통신 판매업은 지금 판매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긴 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이 있겠죠. 통신 판매업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그 통신 판매하는 회사에 주 사업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집도 가능해요. 집에서도 통신 판매업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그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판업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아마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던데 그 방문 판매하면서 아는 지인들이나 소개받아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해갖고서는 100만 원짜리를 하나 팔았어. 그럼 거기에 수수료로 30%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개인 다단계 판매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자체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업장이에요.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아갖고 오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다단계 판매업 하는 분들이 지금 방판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야. 그럼 100명이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파는지 알 수가 있나? 관할세무서에다가 일일이 거기서 팔았다고 그 사람이 소개시켜 주셔서 팔았다고 거기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는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 이 방판업자들은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그걸 대신해서 팔아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겠죠. 회의할 거 아니에요. 거기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라는 걸 이해드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이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얘가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직매장은 사업장인가요? 예, 사업장이래요. 여러분 시내에 가보시게 되면 보통 그 본사 직영이라고 되는 데 있죠. 그런 것들 직매장이잖아요. 의류도 있고 그다음에 신발도 있고 뭐 직매장들 많이 있죠. 걔네들은 사업장으로 봐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에다가 직매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치장은요 물건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 물건을 가져가고 즉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얘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보통 축제기간 같은 데 되면은 다른 데서 물건 팔려고 나온 상인들 또 업체들 많이 있죠. 그러면 임시사업장에 거기 종합경기장에서 뭔가 축제가 열렸어.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건을 갖다가 가져와서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임시사업장은 보편 10일 이내에 그 행사가 벌어지는 곳들을 얘기하거든요. 10일 이내. 그러면은 축제가 10일 이상 가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뭐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간상으로는 10일 넘는 곳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물건 파는 거 사고 팔고는 하는데 임시사업장은 본사에서 팔린 걸로 봐요. 그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거기서 팔린 물건이라 할지라도 본사에서 팔린 것으로 보아 본사가 있는 곳에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슈는 뭐예요? 다음 중에서 사업장으로 보는 것,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돼서 사업장이 있는 곳에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근데 예외가 있어.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이마트를 갖고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전국에 이마트가 되게 많이 있죠. 그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목포 있나? 여기 뭐죠? 광주에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사업장들 중에서요. 여기 말 보세요. 주사업장이라 그랬죠. 주사업장은 보편적으로 본사가 주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사. 오케이? 근데 본사가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서요. 여기 광주 광주에 있는 이마트를 갖다가 주사업장으로 사업자가 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광주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이마트 있죠. 전국 이마트에서 납부해야 될 그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납부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 제가 납부라는 거 글자에다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보통 우리 부가가치세는 납부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우리 세무는 보통 신고라는 말과 납부라는 말이 있다 했었어요.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고라고 불러요. 그리고 납부는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계산이 되어서 나와 있는 금액, 돈, 그걸 내는 걸 납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전국에 이마트 매장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주사업장에서 지금 어디를 주사업장으로 선택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라는 곳을 선택을 했다면 이 광주라는 곳을 선택했다면 이 광주 사업장에서 전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죠. 납부할 때도 있고 환급받는 곳도 있고 섞여 있겠죠. 그걸 더하기 빼기 다 해서 한 곳에서 납부만 가능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납부를 다 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신고는 신고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각 사업장에서 자기네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뭐만 총괄한다? 납부하는 것만 총괄해서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전국에 있는 이마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려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국 매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 대표 있죠. 대표가 대부분은 그 지점의 지점장들이에요. 오케이?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 주사업자 총괄 납부인 경우.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서 이번엔 예외가 또 뭐도 있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뭐냐 하면은 자, 이번에 여기 뭐라고 이름을 줘줄까?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러니 또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구야? 너무 지금 그렇잖아. 지난번에는 뷰를 했는데 이렇게 할까? 아니면 불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까?
자, 불핑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불핑이라는 사업자한테 사업자를 등록증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럼 불핑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뭐뭐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에 잘 나가서 전국에 매장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국에 있는 사업장 10개가 있는데 그 사업장이니까 거기다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놔야겠죠. 근데 과세 이 사람은 뭐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 사람이 사업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했어. 그러면 불핑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전국에 있는 10개의 사업자 등록증에 똑같은 게 걸려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르다 그랬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택하게 되면 그 보통 이 사업자가 있는 곳, 이 사업자가 당연히 사장님이 됐던 회장님이 됐던 되겠죠. 즉 사장님, 회장님이 있는 본사에서요. 대부분 본사예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도 다 받고 발급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고 납부하고 본사에서만 다 해요. 전국에 10개 매장이 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만 받는다? 본사에서. 발급은 어디서만 한다? 본사에서. 각 그 사업장에서 한다? 그런 거 안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에서 한다? 안 해요. 다 어디서만 해? 본사에서만.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신고서는 각자 제출, 그다음에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만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자, 우선 여기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다. 전국에 이마트가 50개가 있다면 50개 매장에서 각각 그 매장이 있는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50개나 되는 매장에서 똑같은 일 하니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각자 제출하지만 납부는 한 곳에서만 한단 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 사업장들은 그냥 영업만 등등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다 어디서 한다? 본사에서만 한다. 특징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같아요. 근데 사업자 총괄납부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장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기억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간주공급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오는 차후에 아직 간주공급을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됐으니까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1단원이 끝난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아까 설명드려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들이다. 사업자 구분 해보셨죠? 자, 봐요. 여기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여기 사업자란 나와 있죠. 성주꿀 참여를 해야 될까? 자,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물건을 올려놓고 파는 곳이 있죠. 팔 수 있는 곳 어디다 팔아요? 몰라? 여기 있잖아. 팔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그렇게 물건을 판다면 그 물건 파는 거에 10% 부가세 받아야 되잖아. 물건 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래. 비사업자래. 그래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없이 그냥 사고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이익을 내기 위해서건 이익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안 따져요. 부가세법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당근마켓에다가
우리 유진 씨 뭐 팔아볼래 한번? 팔아봐. 누구? 노트북? 응, 팔아. 얼마에 팔래? 5만 원. 가능성 있어. 하여튼 여기 이사 올 때 저희 집사람이 제 걸 다 팔았는데 진짜 우리 집사람이 파는 기준이 뭐였어? 여기 이사 오려면 그 돈이 비싸니까 이걸 물건을 줄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5톤 트럭이 2대가 필요한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역도 엄청나게 지금 먼데 거의 500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가져올 물건들을 살림살이를 줄여 팔아야겠는데 하여튼 거의 다 파는 것 같아. 근데 본인 건 안 팔고 내 것만 다 팔았어. 나 참 제가 아끼는 거 나발이고 없어. 1년 동안 안 봤다 그러면 싸그리 파는 거야. 뭐 그게 뭐 책장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책 그 살 때 150만 원 정도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걸 갖다가 거기 학교 교수님한테 5만 원에 그 내놓은 거야. 그래서 5만 원에 그랬더니 그걸 다 받았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3만 원에 깎아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그 3만 원에 팔았대.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벌써 팔렸는 거야. 아 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5천 원에 팔았대. 나 몇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리고 그 책은 제가 그때그때 잘 안 봐도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떻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또 사야지 뭐. 여하튼 이렇게 그 노트북을 판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유진 씨가 지금 5만 원에 팔겠대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얘 5만 원에 팔면 국가에서 얘기해 놓은 대로 얼마는 받아야 돼요?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근마켓에 올릴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올리고 그냥 5만 원 거래한다 그러면 그냥 판단 말이죠. 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봐요. 첫 번째,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영리, 비영리, 이거 구분한다 안 한다? 이런 거 구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 조건 하나는 포함이 됐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리, 독립적으로 이거 독립적으로 왜 이런 거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영업사원이야. 그래서 독립이 아니라 거기에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고 내가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물건을 대신 팔 때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독립적이지 비독립적 쏘리 하여튼 누구한테 속하지 않고 내 물건을 팔면 독립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독립적인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계속적, 매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나요? 물건 하나밖에 없는데 유진 씨 노트북 집에 한 300개 정도 있어? 아니 그러면 너무 많나? 100개 정도로 줄일까? 매일매일 하나씩 팔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 당근마켓에도 그런 사업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물건 팔 때 그 팔는 물건 안에 뭐도 있는 거야? 부가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잖아.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영리, 비영리, 독립적, 계속적, 반복적. 뭐라고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하튼간에 지금 부가세를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바로 당근마켓에 팔더라도 재화용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재화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재산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 일단은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유진 씨가 영리든 비영리든 해당 사항 없으면 무조건 사업자에 해당은 돼요. 이것도 해당되죠. 노트북은 재화잖아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디서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요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사업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라는 거, 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자, 그거 설명해 드렸고,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뭐 그나마 여기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서 발급받나요? 얘기하는 거. 여기 아까 대표자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글자 한 글자라도 다 바뀌면 그건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 5번에 보게 되면 5번에 이 경우는 동업자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홍길동 외 BTS 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다 나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그 구성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이 그 구성원이 바뀌었으면 그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업자도 같이 동업을 할 때는 공동으로 공동사업자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죠? 근데 바뀌었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날짜를 바꿔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 기준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요. 보통 그 건물을 빌릴 때 임대차 계약서 쓰죠. 거기 조건, 그 건물에 대한 빌리는 그 건물에 대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증금은 얼마다. 거기에 뭐 어디 층수의 몇 층이다. 몇 호실이다. 구조는 어떻게 평면도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하여튼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기한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과세 기간만 나와 있죠. 저는 사업자도 과세 기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해드렸고 이 관이과세자는 문제에서 세무 2급이 됐던 회계 1급이 됐던 이렇게 잘 나오는 파트니까 체크해 놓고 기억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의 예외, 신규 사업자, 폐업자 두 가지 설명해 드렸었죠. 자, 그리고 아까 간이과세자를 갖다가 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간이과세자는 일단 그 세제 편의와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 아까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에 장사를 안 했으니 비교될 금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자기가 신청하기에 따라서 여기 간이 과세자로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과세자로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많은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과 편의사항이 있는 간이과세자를 신청하려고 하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초기 사업 때 거기 들어갔던 인테리어, 그 다음에 각종 물품비 이게 많이 들어갔다면 우리 흔하게 프랜차이즈 하나 했다고 가정할게요. 아까 우리 프랜차이즈 뭐 했었지? 스타벅스? 스벅을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게 되면 매입세 만약에 2억 들어갔다 거기 10%면 2천만 원이죠. 일반 과세자는 그 2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환급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을 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사무실에다 책상하고 간단한 것만 갖다 놓으면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기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는 초기 사업을 할 때 저기 다른 사람들 등등 하던 나와 있는 곳 있죠. 중고로 사가지고 싸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는 간이과세제를 하는 게 나아요. 즉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만한 금액이 별로 없는 것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프랜차이즈처럼 신규 매장 내서 돈 억수로 들어가는 거 그런 사업을 할 사람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날짜를 똑같이 지금 이날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알아? 이걸 몰라가지고 어디서 간이과세자가 좋다 그래갖고 간이과세를 신청했더니만 매입세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잽싸게 세무서 가가지고 저 간이과세자 취소하고요, 일반 사업자로 다시 변경할래요. 일반 사업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신청 받아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이과세자 포기라고 그러는데, 간이과세자 포기 일 제가 며칠 날 포기했느냐면 6월 10일 날 포기했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서는 5월 22일 날 개업했다 그랬죠. 개업일을 포함해서 이 포기 신고한 날 6월 10일이 속하는 마지막 날 며칠 날짜겠어요?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고 7월 1일부터 일반 사업자로 변경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간이과세제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연간 8천만 원이 넘어 8천만 원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했는데 장사가 엄청 한데,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해주세요 신청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도 간이 과세자로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가서 신청해야 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간이 과세자였던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많이 벌면 국세청에서는 또 빨리 더 증설 나가겠죠. 근데 일반 과세자였던 사람이 간이 과세자가 된다면 뭔가 혜택을 국세청에서 반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네가 알아서 신청해, 이런 뜻이에요. 아, 억울하다고요? 아니 당연히 역시지. 역시 여러분들은 뭐 돈 빌려주는 거에 더 관심 있어요? 돈 빌리는 거에 더 관심 있어요? 아니지, 반대로 돈 받는 거에 관심 있어요? 돈 주는 거에 관심 있어요? 지영 씨는 돈 주는 거에 더 관심이 많겠지? 기부를 많이 해야 돼. 그죠? 나도 거기 끼워줘요. 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간이 과세자예요. 아시겠죠? 간이 과세자는 여기 간이 과세자 포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라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예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사업장별을 납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예외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물어봐요. 예외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차이점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점, 사업장 과세 원칙 차이점 세 개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종별 사업장이란 요것도 잘 물어봐요. 기초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제조업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쭉 그냥 읽어봐 주시면 뭐 이해는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우리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라면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곳은 저기 완성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요 정도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과세거래. 여기는 제가 여기 잠깐 멈춰 놓고요.